익혀야만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운 것을 뭐 해야 된다? 익혀야만. 익이 뭘까요? 습이죠, 습. 익힌다는 것은 반복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자인데, 그렇죠? 날갯짓을 하는데, 이 날갯짓을 몇 번 정도 해야 이 새가 날 수 있을까요? 이 한자 속에서도 100번 정도 연습을 해야 날 수 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 번 반복을 해야만 내 것이 되고 그 지식이 기쁨이 된다는 건데 어, 공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저 복습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복습을 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 지식이 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조한 것이 이거였죠. 심리 검사에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변환점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변환점수. 변환점수가 뭐라고 했죠? 그쵸. 원점수는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점수로 바꾼 점수를 변환점수라고 했는데 이 변환점수에는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는 사용하는 목적이 다 다르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뭐다? 100분이 퍼센타일 점수라는 것이 있고 이 퍼센타일 점수는 원점수를 100분위 점수로 바꿨을 때 자기 밑에로 그만큼 100분율 퍼센타이지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표준 점수라고 이제 표준 점수 스탠다드 스코어는 사용하는 목적이 이 원점수 받은 점수가 정상 범주에 속했는가 아니면 비정상 범위에 속했는가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변환 점수인데 이 표준 점수는 이런 정상 분포 곡선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상 분포 곡선이란 이 평균을 정점으로 해서 좌우 대칭의 종 모양을 그리는 그런 곡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측으로 가면 평균보다 잘하는 집단이고 좌측으로 가면 평균보다 못하는 집단이라고 했죠. 이런 이 평균에서 이탈한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표준 편차라고 했지. 표준 편차. 그게 그냥 해야 되겠네요. 평균에서 이탈한 거리를 표준 편차라고 했는데 이 표준 편차는 영어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SD라는 약자로 쓰기도 하고 그리스어로 시그마라고도 표현한다겠죠.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우측 가면 1 표준 편차 잘한 집단 여기는 플러스 2 플러스 3 좌측으로 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표준 편차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이제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은 뭐라겠죠?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 여기 표준 편차에 속하면 정상이고 그 범주를 벗어나면 비정상이다. 이렇게 원래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 표준 점수에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지점수, t점수, p점수가 있다고 해서요. 지점수는 평균을 얼마로? 0으로 바꿨고 1 표준 편차를 1로 바꿨다고 했어요. 그리고 t점수는 평균을 0이 아니라 얼마로? 50으로 바꿨고 1 표준 편차는 10으로 바꿨다고 했죠. 그리고 q점수는 평균이 얼마로? 100으로 바꾸고 1 표준 편차를 10으로 바꿨다고 했죠. 다 기억나시죠? 지점수는 주로 언어라든가 발달 검사에서 사용하는 변환 점수고, 그다음에 t점수는 문제 행동, 성격에 관련된 태도에 관련된 검사에서는 주로 t점수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q점수는 전반적인 수준을 알 때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변환 점수가 척도 점수라고 했죠. 척도 점수는 원점수를 1에서 19까지 변하는 점수라겠어요. 척도 점수는 최대가 19점이에요. 평균은 10인데 평균 수준 범위는 8에서 12까지를 평균 범주라고 하고 2씩 변하죠. 평균상은 13, 14, 15, 16은 우수, 17, 19는 최우수. 그리고 평균 하는 6, 7, 4, 5는 저조, 최저는 1에서 3 미만. 그래서 지금 7가지 수준이 있는데 오늘 공부할 발달검사에서는 평균까지는 똑같이 사용을 해요.
그러나 평균화를 뭘로? 정도지연, 저조를 중도지연, 최저조를 최중도지연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어디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변환 점수가 발달 점수, 또 다른 말로 등가 연령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것은 현재 나이에 비해서 얼마만큼 빠르게 발달하고 있고 또 얼마만큼 지체되고 있는가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변환 점수라고 했어요. 모든 심리 검사는 이런 네 가지 원리를 가지고 기준 점수를 만들어서 해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모듈 3 발달 장애 및 정서 행동 장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문가 과정은 이렇게 하나의 집을 짓는 과정이라고 제가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1단계, 2단계 모듈 1, 2 여기까지 했고 지금 바로 공부할 내용이 발달 및 정서 행동 장애 관련 내용인데 여기까지가 기초 부분이죠. 지금 오늘은 지금 모듈 3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3에서는 이 장애와 관련된 내용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DSM이라는 진단 체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DSM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는데 어떻게 지금 변화됐는가, 그리고 DSM에서 우리 아동기에 나타날 수 있는 장애들이 신경 발달 장애 부분이에요. 이것은 주로 이제 의학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교육학적 측면에서는 정서 행동 장애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영역에 속하는 장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구분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주로 어떤 기준을 사용하냐면 통계적 기준을 많이 사용하죠. 금방 우리 심리검사에서는 평균에서 이탈한 그런 정도,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표준 편차를 벗어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한다고 했죠. 그렇지만 오늘 공부하는 DSM-5 같은 내용은 의학적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장애의 어떤 특성들, 그러니까 기질적, 기능적 원인이 무언가를 토대로 해서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장애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한다는 거죠. 주로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정상, 비정상을 나누지만 사회적 문화적 기여자는 이건 많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참조를 하지는 않죠. 자, 한번 말씀드린 그 DSM-5입니다. 이게 나왔죠. 여기 영문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PIPS, 그죠? PIPS 에디션 5판이 나와 있는데 학지사에서는 정신질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멘탈 디스오더를 진단 및 통계 편람이다. 이게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나온 진단 체계예요. 또 하나가 WHO에서 나온 ICD-10, 이건 1990년대에 나오고 지금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준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주로 APA,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나온 이 DSM-5를 가지고 장애를 진단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동기, 특히 발달기는 정신적인 나이가, 정신적인 연령이 발달하는 그런 시기죠. 다시 말해 지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를 발달기라고 하는데 학자마다 약간씩은 다르죠. 어떤 학자들은 22세까지 정신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18세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18세. 주로 이제 18세까지 청소년기까지를 발달기라고 하죠. 이 시기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장애가 첫 번째는 지적 장애, 여기 의사소통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ADHD, 운동 장애, 특정 학습 장애, 이런 장애들을 DSM-5에서는 신경 발달 장애군으로 포함을 시켰어요. 신경 발달 장애군. 주로 신경 발달 장애군은 앞에 신경, 뉴로란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냐면
이 신경계, 뇌 문제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시나요? 근데 이거 주로 이제 의학적인 분류고, 또 이 발달계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장애를 교육학적 측면에서는 정서행동장애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또 ADHD,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 분리불안장애, 반응성 애착장애, 특정 공포증, 사회적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이런 장애를 정서행동장애라고 교육학적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근데 ADHD는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금 원래 ADHD는 신경 발달 장애군이에요. 그러나 이 환경이 더 심도를 가중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특수교육법에서는 이런 ADHD도 정서행동장애군으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신경 발달 장애나 정서행동 장애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주로 정서행동 장애, ADHD를 뺀 여러 장애들은 환경적 측면이 강해요. 그리고 신경 발달 장애군들은 주로 뇌 손상과 관련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다시 말해 유전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발달 장애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죠. Developmental Disability. 음, 이제 우리 공부했으니까 정확히 정의할 수가 있어야 되죠. 발달 장애란 금방 말씀드렸죠. 언제 시작됐는가? 그 시기가 중요하죠. 발달기에 시작이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원인이 뭘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여기에서 유전적 요인은 유전자 결함이라든가 염색체 이상으로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환경적 요인은 신체적 외상이라든가 감염, 독소 물질, 이런 환경적 요인으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느 때는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돼서 생길 수가 있는데, 주로 이 두 가지가 뭘 손상시켜요? 중추신경계를 손상시켜서, 다시 말해 주로 뇌를 손상시켜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신체 기능, 정신 기능에 심한 결함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즉 인지, 언어, 사회성, 운동, 이런 영역에 심한 결함을 보이는 여러 장애들을 총칭하는 용어가 발달 장애예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는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장애들이 포함되냐면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습장애, 뇌성마비, ADHD, 이런 장애들을 통틀어서 발달 장애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이 발달 장애를 무엇과 무엇을 포함시키고 있죠? 눈치가 있으셔야 돼요. 빨간 글씨 써 있죠. 지적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 두 장애만 발달 장애군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발달 장애군은 여기 이것뿐만 아니라 학습 장애도, 뇌성마비도, ADHD도 다 발달 장애 범주에 포함된다는 거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나온 정신장애의 진단 통계 편람책이고, 자, 그 전에 94년도에는 DSM-4였어요. 4판이었는데 어떠한 점이 달라졌는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DSM-5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만들어졌어요. 뭔가 업그레이드 된 거라 볼 수가 있죠. DSM-4에서는 1축, 2축, 3축, 4축, 축 개념으로 장애를 분류하고 있었는데 DSM-5에는 차원적 접근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경장애군, 또 뭐 뒤에 보시면 이렇게 불안장애군, 외상 및 스트레스 장애 관련 장애군, 이런 식으로 어떤 차원적인 그런 접근을 하고 있고, 또 여러 장애들을 통합을 시켰어요. 그리고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이렇게 장애를 심도를 세분화 시켰다는 것이 특징이고, 또 이번에 이제 사용되는 용어가, 과거에는 발달 장애가 없었어요. DSM-4에서는. 근데 DSM-5에서는 신경 발달 장애군이 제일 먼저 들어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지적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의사소통 장애, ADHD 이런 장애군들을 신경 발달 장애다 이런 차원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죠. 즉 새로운 범주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먼저 말씀드렸지만 장애를 통합시켰다. 과거에는 자폐 장애와 아스퍼거 장애를 따로따로 다른 장애로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 두 장애가 한 장애라는 거죠. 그래서 한 장애로 봐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가 필요한 거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된 거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자폐성 장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나라는 장애인 분류가 몇 가지로 되어 있죠? 상식적으로 15가지 범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자폐성 장애가 포함이 된 거죠. 그리고 학습장애라는 용어를 쓰다가 이번에 앞에다가 특정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스페시픽이라는. 어떤 아이는 국어나 다른 과목을 잘하는데 수학이라는 과목만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학문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못하고, 특정한 영역만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스페시픽이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하도록 이렇게 바뀌어졌고, 또 하나는 발병 시기에 정말 중요한 평가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발병 시기인데, 언제 이러한 증상들이 시작이 됐는가. 과거의 지적장애는 18세 이전이라고 못을 딱 박았어요. 또 자폐는 3세 이전이다 이렇게 못을 다 박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브로드하게 지적장애는 18세라고 딱 못 박지 않고 발달기, 또 자폐증은 3세 이전에 생기는 장애가 안 하고 발달기 초기 이런 식으로 발병 시기가 조정된 것이 큰 특징이고, 또 하나는 ADHD는 과거에는 6세 이전이라고 못 박았어요. 그런데 이제 12세까지 초등학교 시기까지 범주로 확대시킨 것이 달라졌다는 점이고, 그리고 새로운 장애가 추가가 되는데 사회성 또 실용이라고 하죠. 의사소통장애라는 용어가 새로 포함이 됐어요.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이 DSM-5에서 새롭게 바뀌어진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DSM-4보다는 5가 훨씬 과학적이고, 그리고 또 이해하기 쉽게 잘 분류된 체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DSM-5에서는 이렇게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다겠죠. 첫 번째 신경 발달 장애군 해가지고 이런 장애들이 포함되고, 불안 장애군. 과거에는 영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흔히 장애 따로 분류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같이 연령 통합시켜가지고 불안 장애군 속에 분리불안 장애, 선택적 항구증, 특정 공포증 쭉 있죠. 여러 이제 성인들과 같이 포함을 다 시켜버렸고, 그다음에 새로 추가된 장애가 이거예요.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여기서 외상은 뭘까요? 외상은 트라우마. 심리적 충격이죠. 트라우마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가지고 반응성 애착 장애, 사회활동 억제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적응 장애 이런 장애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 빨간 박스로 지금 표시해놨죠. 이 부분들이 주로 영유아기, 청소년기까지 나타날 수 있는 장애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고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가 사회 충동통제 및 품행장애, 여기는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 성인기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방어강, 병적도병, 이런 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기타까지 22개 범주로 분류해서 여러 장애들을 지금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린 DSM-5에서는 신경 발달 장애라고 말씀드렸어요. 뉴로만 더 추가가 됐어요. 원인은 뭐다? 중추 신경계의 손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 자, 뇌 문제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SM-5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장애가 지적 장애죠.
과거의 지적장애는 뭐라고 불렀죠? 어린이집 경험을 많이 하신 원장님들, 과거에는 뭐라고 불렀죠? 정신지체. 그렇죠?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많이 썼죠. 지금은 이제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왜 이런 용어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속에는 인권 존중 사상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장애자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장애자가 아니라 장애인. 그렇죠? 과거에는 정신분열병, 영어로는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데 정신분열병이라는 용어를 안 쓰잖아요. 지금 뭐라고 할까요? 조현병이라고 하죠. 조현. 조자가 무슨 조자인지 아세요? 조는 맞출 조자예요. 맞출 조. 현은 현악기 현이에요. 현악기 현, 줄을 잘 맞추면 제대로 소리를 낸다는 거죠. 정신분열병 환자도 제대로 서포트하고 치료하게 되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용어로 조현병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죠. 이처럼 용어가 정말 중요해요. 지적장애는 잘 보세요. 지적인 발달 장애다. 이 첫 번째 이 범주가 있고 같이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가 방법유의성 발달 지연. 우리나라 특수교육법에는 developmental delay를 발달 지체라고 번역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원장님들은 발달 지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아니면 발달 지연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1번, 2번. 아무래도 발달 지체, 그렇죠. 발달 지체 하면은 아주 심각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발달 지연이라는 용어 쓰는 것은 훨씬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선배들이 이 발달 지체라는 용어를 법적인 용어로 써버렸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특수교육법 개정할 때 제가 우리 학교의 대표로 해서 어, 발달 지체란 용어를 발달 지연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그 변경 이유를 써서 보냈는데 채택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냥 발달 지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달 지연과 발달 지체는 똑같은 용어인데 영어로는 developmental delay예요. 여기 이제 글로벌이 붙었죠. 광범위성이란 말이 붙었죠. 글로벌. 여러 영역이 발달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금 지적 장애에 금방 말씀 지적 발달 장애하고 광범위성 발달 지연을 포함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지어서 설명 다시 드리자면 어, 지금 지적 발달 장애는 과거의 지적 장애를 말해요. 즉 정신 지체를 뜻해요. 우리가 정신 지체하면 제일 먼저 기준이 뭘까요? 우리 뭘 보고 지적 장애라고 하죠? 과거에 정신 지체라고 했죠? IQ, IQ. 그렇죠. IQ. 지능이 낮은 사람. 그렇죠.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 정확히 IQ가 70 이하. 어저께 말씀드렸죠? Q 점수, IQ, Q 점수는 평균이 100이고 1 표준편차 15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표준편차 이하이니까 70이 거기서 나온다겠죠? IQ가 지적 기능이 70 이하에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었죠? 자기 나이에 맞게 사회 적응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기 나이 값을 해야 되는데 나이 값을 못 한다는 거죠. 10살 먹어라, 10살 먹은 아이는 10살 많은 아이들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적응 행동 영역이고 세 번째는 이러한 행동들이 18세 지금 발달기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만 과거에는 지적 장애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근데 DSM-5 오면서는 좀 세분화됐어요. 단순한 IQ 지능뿐만 아니라 나왔죠. 추리, 문제 해결, 계획, 수상적 사고, 판단, 학업 이런 것들이 뭐과 관련있냐면 우리 지적 능력과 관련됐다는 거죠. 이런 능력이 손상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개인의 독립성, 사회적 책임,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 이 두 가지가 발달기의 시작이 될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지적장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아니하면 지적장애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능도 결함이 있어야 되고 뭐예요? 적응행동도 결함이 있어야 뭐라고 한다? 지적장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더구나 발달기 시작돼야 된다는 거. 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은 24살 먹은 일본어 전공 여학생이 왔어요. 이 여학생은 아주 머리도 좋고 일본어 시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합격한 여대생이었는데 남자친구 군대 면회 가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 그 어머니가 설명해 줬는데 이 여대생은 교통사고 나고 난 후에 3개월 동안 의식이 없었대요. 그리고 나중에 3개월 후가 되니까 서서히 이제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 뇌에 뭐라고 하지, 이것 보고? 우리 뇌에는 가소성이 있단 말 들어보셨죠? 가소성. 부족된 부분들을 그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여대생이 의료적인 치료를 받고 나중에 재활하기 위해서 우리 병원에 온 케이스인데 어, 첫 번째 이야기시는 심리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진압력이 없었어요. 진압력이 뭘까요? 영어로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진압력이란 시간과 장소와 또 사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주로 어떤 사람이 진압력이 없죠? 길 잘 잃어버리잖아요. 치매 걸린 사람이죠. 이게 진압력이 없는 거죠. 이 여태생 또 진압력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를 몰라요. 병원인지 어딘지 학교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고 사람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이런 증상들은 뭐예요? 치매 증상과 비슷하죠. 음. 또 하나는 어,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어떤 질문하면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능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혼자서 화장실을 못 가요. 엄마가 다 데리고 가야 돼요. 밥도 먹여줘야 돼요. 옷도 입혀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여대생은 지적 장애라고 진단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발달 시기가 아니어서. 맞아요. 발달 시기가 아니죠. 제가 강조했잖아요. 몇 살 먹었다고 했어요? 24살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정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발달기, 시작 연령이 틀리기 때문에 지적장애라고 하지 않고 이 여대생은 뇌병변 장애라고 진단을 내려요. 뇌병변 장애. 그래서 여기는 치매, 뇌성마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게 이제 정상분포 곡선에서 지적장애를 구분하는 기준이죠.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표준 편차 이거 70이 여기 나와 있는 거 또 나왔네요. 또 DSM-5에서는 이렇게 지적 발달 장애 아이들이 이런 개념 기술, 사회 기술, 실질적인 사용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런 조항까지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나라는 지적 장애를 1급, 2급, 3급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분류할 거야, 안 분류할까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장애 급수가 없어요. 3급까지는 중증 장애, 4급, 5급, 6급은 경증 장애 이 두 가지로만 구분하게 됐었어요. 과거에는 이런 IQ 수준에 따라서 3급, 2급, 1급으로 분류를 했었어요. 근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요새 특수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이 서포트예요, 서포트. 얼마만큼 지원을 해줄 것인가. 지원 수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런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확장적 지원이 필요한 아이, 어떤 영역에서는 또 부분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이, 이런 식으로 지원 수준에 따라서 분류하도록 됐다는 거, 이것도 잠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발생할까요? 지적장애가. 한 1%. 우리나라는 지금 지적장애 인구가 몇 명이 될까요? 이 계산 잘 안 되면은 학습장애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얼마큼 됐죠? 5천만 명 넘었어요, 지금. 5천 명만 잡으면 1%몇 명이죠? 100만 명이 100만 명. 100만 명, 아니, 50만 명이 50만 명. 그죠? 50만 명은 지적장애 있다는 뜻이죠. 지적장애는 원인이 한 800여 개 이상이 된대요. 어마어마 많죠? 지적장애 발생 요인이. 그래서 지금 출생적 요인, 출생 후, 그다음에 아니, 출생 전후, 출생 후 이런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지적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지 않으면 지적장애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돼요. 어,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지 않아도 지적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네, 지적장 개념은 이제 이해하셨어요? 두 번째가 광범위성 발달 지연이라고 했는데 금방 말씀드렸어요. 어, 5세 이하 유아들은 정확하게 지능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IQ 검사를 다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뭘 기준으로 삼냐면 발달 이정표, 마일스톤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마일스톤. 1세 때는 아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1세 정도 되면은 12개월 정도 되면 몇 개의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또 걸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발달의 이정표잖아요. 근데 이런 발달 이정표가 나이에 맞게 그 성장에 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지고 판단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아이들은 지능을 제대로 검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아이에 비해서 발달 연령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광범위성 발달 지연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 나중에 재평가를 통해서 지능 검사를 통해서 이제 IQ가 70 이하로 나올 때는 이때 뭐라 불러요? 이제 지적 장애라는 용어를 쓰고, 그러니까 5세 이전까지는 가능한 한 지적 장애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는 거죠.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그랬죠. 5세 이전까지 지적 장애라는 용어를 가능한 안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런 광범위성 발달 지연이 단순히 발달이 늦은 것이 아니라 이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장애, 자폐, ADHD, 협응장애, 학습장애, 염색체장애, 근력저하, 감각장애, 이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뭐가 돼? 발달이 지체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달이 지체되는 거 늦된다고만 간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할머니들이 그렇잖아요. 얘네 삼촌도 늦게 걸었어, 늦게 말했어, 기다려봐. 이건 정말 무책임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죠. 빨리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 부족된 부분을 채워줘야 되죠. 교육도 하고 치료도 해야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기다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경 발달 장애에 포함되는 장애가 의사소통 장애예요.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언어, 말을 못하는, 소통 못하는 것은 우리 뇌 문제로 보고 있죠. 우리 뇌는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옛날에 공부한 적 있죠. 뇌 문제예요, 뇌 문제. 자, 그래서 의사소통은 뭐죠? 커뮤니케이션은 우리 행동이라든가 어떤 개념,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언어 또 비언어적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 뭐 주로 이제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비언어 행동 어떤 것들이 있어요? 소화, 그렇죠? 바디 랭귀지 이런 것들은 비언어 행동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 언어에 관련된 것이 스피치라는 것이 있고 주로 말이라고 하죠. 랭귀지라는 것이 있어요. 이 의사소통 속에는 뭐가 멋이 있다? 스피치와 랭귀지가 포함이 되는 건데 말은 주로 소리에 관련된 거예요. 조음, 유창성. 유창성은 말의 흐름이에요. 말 더듬이 포함되는데 소리의 질, 공명의 질 표현되는 거죠. 이런 것을 스피치라고 하고 랭귀지는 어떤 상징 체계를 이해하고 또 사용하는 것을 랭귀지라고 해요. 여기에는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가 있는데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옷 플러스 아라는 시옷이라는 자음과 아라는 모음이 합쳐지면 사라는 소리가 난다. 상징 체계의 규칙을 이해하는 거죠. 또 사라는 글자와 과라는 글자가 합쳐지면 사과라는 단어가 된다.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뭘까요? 수용 언어예요. 이제 알게 됐으면 습득하게 됐으면 엄마 나한테 사과나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현 상황에서 활용하는 거죠. 이런 표현 언어죠. 그래서 지금 어, 의사소통장애는 이런 말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다는 거 우리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언어장애, 말소리장애, 유창성장애, 사회성 의사소통장애 이 네 종류가 있어요. 자, 언어장애 볼까요? 랭귀지, 금방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라겠죠. 문법 글자의 상징 체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구어, 문어, 수학 이런 것들도 습득하기 힘들고 또 주로 이런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의 나이 연령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문법 구조가 단순해. 3살 먹으면 3살 먹은 아이처럼 어, 문법 구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접속사도 사용해야 되고 어떤 미래형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전부 이것은 뭘 기준으로 하냐면 자기 나이 기준으로 하는 거야, 나이. 근데 우리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얘는 지금 단어도 말하고 문장도 사용해요. 어느 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라는 거죠. 3살, 4살, 5살 먹었다면 그 나이에 맞게 발달해야 된다는 거죠. 5살 먹은 아가 3살 정도 마른다고 해서 3살 정도만 되면 어때요? 굉장히 말 잘하잖아요. 어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들은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나이에 비해서 적어도 1년 정도가 떨어지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언어장애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나이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 또 하나는 말소리 장애예요. 스피치 장애죠. 다른 말로 조음 장애다 그렇죠. 거기는 조음 장애. 그래서 조음이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말이 명료하지 않죠. 말이 명료하지 않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말 소리를 못 내는 것이 큰 특징이죠. 또 어떤 경우는 뭘까요? 음을 생략해 단어의 소리 할아버지 하는데 할아버 여기까지만 하기도 하고 코끼리를 토끼리 이렇게 자음을 대체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전부 말소리와 관련된 거죠. 이런 경우를 말소리 장애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도 참여,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기도 하고 수업에 잘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말소리 장애죠. 이런 아이들도 있죠. 분명히 어린이집이 있어요. 빨리 이런 아이들은 언어치료 받도록 해야 돼요. 이런 경우가 뇌성마비라든가 구개 파열, 청각장애가 아닌데도 이렇게 조음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말소리장애다 이렇게 구분하고 세 번째는 유창성장애. 유창하다. 말이 유창하다는 뭘까요? 말의 흐름이 아주
순조롭다 그 뜻이잖아요. 유창성 장애는 반대겠죠. 그 유창성 장애는 과거에 뭐라고 불렀을까요? 세자. 말더듬이라고 해요. 과거에는. 유창성 장애를 뭐라고 하는데 말더듬. 나다다다다. 말하면 꺾이잖아요. 너, 좋아해. 그래서 흐름이 어때? 다 끊겼잖아요. 그 유창성 장애, 말더듬 이렇게 분류하고 있죠. 이 말더듬 아이들도 있나요? 지금 어린이집에? 간혹 있지, 간혹 있지, 말더듬 아이들. 이것도 빨리 치료를 해야 되죠. 자, 네 번째가 어, 사회성 의사소통 장애. 어, 이번에 처음 들어온 장애예요. 이것은 언어적으로 또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아니면 소통을 해야 돼요. 사회적이라면 뭘까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것을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어, 우리가 인사할 때도 적절하게 인사를 해야 되죠. 그렇죠? 맥락에 맞게 인사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정보도 공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또 운동장과 교실에서는 어때요? 이 상황을 구분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또 어른과 아이에게 말하는 그 방식도 달라야 되죠. 근데 이런 걸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사회성 의사소통 장애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의사소통 장애라고 좀 분류가 되고 있고, 자, 좀 빨리 나갈게요. 세 번째 장애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예요.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 이 스펙트럼이죠. 스펙트럼은 몇 가지 색으로 보입니까? 일곱 가지 무지개 색으로 보이잖아요. 이 자폐증이 자세히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보듯이 보게 되면은 다 상황이 다 다른 거죠. 증상들이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빨간 것은 뭐예요? 자폐 증상이 심한 아이들. 그리고 가벼운 아이들은 이제 보라색 계통이죠.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심한 아이들은 기존의 자폐증이고, 가벼운 아이들은 뭐가 나와있죠? 아스퍼거 증후군. 혹시 아스퍼거 증후군 들어보셨나요? 음, 음. 자폐와 아스퍼거를 과거에는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요. 한번 적어보실래요? 그럼 좀 제가 표현을 좀 안 써가지고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폐증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이 안 돼요. 상호작용은 뭐예요? 주고받는 거죠. 말도 주고받아야 되고 또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눈맞춤이 돼야 되는 눈맞춤도 안 되고 감정이 서로 교류돼야 되는데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음. 사회적 상호작용이 문제예요. 아스퍼거 아이들도 사회적 상호작용이 안 돼요. 똑같죠. 그러나 자폐는 시도를 또 안 해요. 그러나 아스퍼거는 시도를 하는데 그 기술이 서툴어. 두 번째는 자폐증은 주로 지적 장애를 동반할 가능성이 커요. 어떤 학자들은 약 80% 아이들은 자폐 아이들 중에서 지적 장애를 수반한다고 그래요. 적고 있나요? 그러니까 자폐라고 진단받으면 예후가 안 좋다는 말을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능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아이들은 언어를 사용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80% 정도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지적장애까지 수반했기 때문에. 그러나 20%는 어때요? 말을 해요. 앞에 아들도. 그런데 어떤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냐면 반향어. 반향어가 뭔지 아시죠? 앵무새처럼 똑같이 따라서 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의사소통의 문제죠. 근데 지금 아스퍼거도 의사소통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자폐와 달리 아스퍼거 아이들은 지능이 높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대화를 잘 해요. 그런데 뭐 이런 아이들은 은유법, 관용어를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글자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스퍼거 아이들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 관용어를 이해를 못해요. 아스퍼거 아이들은. 왜 까마귀가 날아갔는데 배가 떨어져? 원인과 결과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어떤 행동을 고집스럽게 반복을 해요. 반복. 물건을 일렬로 놓는다든지, 탑을 쌓는다든지, 가던 길을 꼭 가려고 하다든지. 이게 상동 행동이라고 해요. 아스퍼거 애들도 그런 행동을 보여요. 근데 주로 아스퍼거 아이들은 지능이 높기 때문에, 우주라든가 법이라든가, 뭐 이런 지적인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상동 행동을 보여요. 그러니까 지적장애나 아스퍼거 장애나 이런 고집성이 있다는 거죠. 상동 행동을 보인다는 건 똑같아요. 또 차이점은 뭐냐면 자폐는 주로 3세 이전에 발생을 했고 아스퍼거는 좀 늦게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거의 자폐나 아스퍼거나 이 패턴들이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DSM-5로 들어오면서는 이것은 같은 장애인데 다만 뭐가 다르다? 증상의 심도만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스퍼거와 자폐를 한 장애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음. 다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아스퍼거 아이들도 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포함을 시켰다는 뜻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영상들은 그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 좋게 좀 링크 몇 개서 찾았는데 나중에 단체 톡에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시간 날 때 보셨으면 좋겠어요. 간혹 자폐 아이들 중에 어,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아이들이 있죠. 한번 우리나라도 방송했는데 어떤 아이는 10분 안에 우리나라 지하철 노선 전체 다 외우고 그 번호까지 다 외우는 아이 있죠. 또 레인맨 혹시 옛날 영화인데 보셨죠? 숫자 금방 암기하는 거. 또 옛날 KBS도 방영했는데 동영 타이어 올라가가지고 30분 동안 동영 시내를 관찰하고 나중에 일주일 동안 동영 시내를 그대로 외워서 그린 아이 청년이 있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 능력을 갖는 아이들이 있죠. 이런 아이들 뭐라고 불렀죠? 서번트 그렇죠. 증후군.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했어요. 서번트. 서번트, SAVNT, 서번트라는 뜻은 특출나다,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자폐증 검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주로 이 서번트 증후군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 중에서 과거에 어떤 장애와 유사할까요? 자폐증이 아니라 아스퍼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첫 번째 그런 증후군도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DSM-5에서는 어떻게 분류하냐면 지적 손상을 수반했는가 안 했는가, 또 언어 손상을 수반했는가 수반하지 않았는가, 이런 식으로 자폐 스펙트럼을 분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빨리 지금 이 DSM-5 기준에 맞는 자폐증 검사를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 리스트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 어, 저번 주에 서울에 가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서울에 그 사랑의 교회인가? 그 교회 엄청 많은 그 장애 아이들 다닌다고 하대요. 음, 나중에 이제 그 관련된 분을 소개시켜 준다고 했는데, 빨리 지금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검사가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어, 지금 제가 1900, 아니, 2003, 4년에 개발한 걸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흑사구에서는 지금도 그걸 사용하고 있죠. 근데 그 검사도 빨리 이제 다시 재표준화가 돼야 돼요. 이 내용은 다음 장애 영역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역이 여러분 잘 아는 ADHD죠. 잘 아시죠? 어, 첫 번째는 부주의. 부주의는 다른 말로 주의 산만. 영어로는 inattention이에요. 주의력 결핍.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부주의, 주의 산만, 주의 결핍. 똑같은 용어예요. 번역만 다르게 했을 뿐이죠. 잘 아시죠? 주의 산만. 지금 여기에 지금 9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중에서 6가지 이상이 몇 개?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이 지속이 돼야 되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거 한번 쭉 한번 보시고 두 번째는 과잉 행동. 가만히 앉지 않죠.
손발을 만지작거리고 꼼짝거리고 뭐 그러죠. 과잉행동, 뛰어다니고 뭐 의자 올라다니고 이 과잉행동증이죠. 이런 과잉행동 있는 아이들은 세 번째에 뭐가 있냐면 말도 많이 많으냐 하는 것도 과잉행동이에요. 여기 있죠. 충동성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질문이 채 끝나기 전에 불쑥 대답하는 거, 차를 지키지 않는 거. 이것은 뭐예요? 충동성이죠. 그래서 지금 과잉행동과 충동성을 한 영역을 묶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원래 ADHD 3대 특성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성이에요. 그런데 이 과잉행동, 충동은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한 영역으로 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ADHD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요. 대부분은 뭘까요? 복합형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부주의, 주의력 결핍 우세형만 있고 또 어떤 아이는 과잉행동, 충동 우세형만 있어요. 이것은 뭘까요? 부주의 우세형은 뭘까요? 과잉행동, 충동성은 없어요. 주의력 결핍만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ADHD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집중은 잘 되는데 뭐만 있어요? 방해는 중독성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ADHD라는 거죠. ADHD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몇 세 이전에 발생한다? 12세, 초등학교까지 발생한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두 개의 장면에서 나타나야 돼요. 집, 또 학교, 집, 어떤 직장, 일터. 이 두 가지 환경에서 나타나야만 ADHD라고 진단할 수가 있고, 증상도 중도, 어, 중등도, 경도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자, 유아 아동인 경우 몇 프로예요? 치료받을 아이가 5%예요. 지금 의료계에서는 15%내지 20% 정도가 ADHD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도 과장 포장된 거고, 또 5% 정도는 ADHD죠. 그러면 어린이집에 50명이라고 하면 몇 명 정도는 ADHD가 있다는 거죠? 두세 명 정도는 ADHD가 있어요. 치료받을 애가 두세 명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원장님은, 아이, 두세 명이 뭐예요? 10%, 10%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원장님도 계시는데, 굉장히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10%, 15%가 아니라 5%가 맞다고 보여져요. 빨리 이런 아이들 찾아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만약에 그 ADHD, 아동기에 생기는 ADHD가 치료가 안 되면 성인기를 그대로 넘어간다는 거죠. 어릴 때 과잉행동은 성인기에서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레졸루션 리스크가 뭐냐면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초점, 주체점 안 맞추는 거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 어릴 때는 신체적인 그 충동성이 성인이 때는 뭘로? 신체적인 것은 없어지고 언어적인 충동성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주의력 결핍은 똑같이 성인기에 나타나는데 주의력 결핍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 또 물건 잊어버리는 이런 것도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모터 디스오더. 모터는 뭘까요? 모터.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터는 근육 운동을 말해요. 근육 운동. 여기는 첫 번째, 발달성 협응장애. 장애 명칭 속에 항상 발달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어린 시기에 발달기 시작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협응이란 말 뭘까요? 코오디네이션. 협응.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시각적인 감각을 통해서 얻게 되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시각을 통해서 정보를 얻잖아요. 예를 들면 단추 구멍을 찾아서 단추를 끼운다 할 때 눈으로 단추 구멍을 찾는 것은 시각적 정보죠. 단추를 구멍에 맞춰 끼워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사용되죠? 손가락이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응이란 우리가 습득한 감각 정보를 운동 기능과 통합시키는 그런 기능을 협응이라고 해요. 협응. 근데 이 발달성 협응 장애는 이런 거죠. 이게 단추를 끼우지 못한다거나 축구공이 날아오는데 헛발질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소근육 운동 협응이 안 되는 거죠. 헛발질을 많이 하는 것은 대근육 운동 협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발달성 협응 장애는 아이가 나이가 들수록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경향이 많죠. 근데 어릴 때 발생할 그런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 보시면
5 내지 6% 정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이것도 빨리 치료를 받도록 해야 돼요. 이 발달성 협응장애가 또 다른 장애로 넘어가지 않도록. 예를 들면 손 근육 사용하는 것이 힘들다. 이 다리 힘이 없고, 예를 들면 헛발질 많이 한다. 발 넘어진다. 이럴 때도 빨리 치료를 받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여기까지. 또 하나가 상동형 운동장애. 상동행동,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을 계속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장애는 뭐냐면 주로 어떤 목적 없이 계속 반복하는 행동인데, 머리 흔들기, 머리 돌리기, 특히 자신의 신체를 무너뜨리고 때리는 거. 주로 상동형 운동장애는 중증인 지적장애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동반장애예요.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보일 수 있는 동반장애인데, 주로 자해를 많이, 셀프 인절이라고 하죠. 자해 행동을 많이 보이는 아이들이 상동형 운동장애다, 이렇게 분류하는데, 이런 아이들은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어떤 장애 기관이나 이런 아이들이 있지, 일반 어즘에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틱장애. 틱은 많이 있죠. 틱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여기에는 근육과 뭐가 있을까요? 음성이 있어요. 틱은 운동틱과 뭐가 있다? 음성틱 두 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저는 운동틱만인 줄 알았어요. 음성틱인 틱이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음성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혹시 어린이집에 이렇게 틱 있는 아이들 있죠?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뚜렛장애. 뚜렛장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운동틱과 음성틱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를 뚜렛장애라고 해요. 틱장애 중에서도 운동틱과 음성틱이 같이 공존하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뚜렛장애라고 부른다는 거죠. 오케이? 틱장애는 알고 뚜렛장애는 모르면 안 돼요. 뚜렛장애는 뭐다? 음성틱과 여러 가지 운동틱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 두 번째는 만성운동, 만성음성. 주로 1년 이상이 운동이면 운동, 음성이면 음성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운동틱, 또 만성음성틱, 1년 이상 지속되는 것. 또 반면에 1년 이하로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시적 틱장애라고 하죠. 대부분 이제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죠. 일시적 틱장애는 흔히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우리 제자 아이가 상담을 청해 왔어요. 교수님, 우리 딸아이가 갑자기 눈 깜빡이 틱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혹시 집에서 너희 딸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니? 그랬더니 전혀 주지 않는데. 지금 이 아이 초등학교 3학년이래요. 자기는 자기 말은 방목하는데 방목. 그래서 전혀 스트레스 안 준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한번 가봐라. 학교의 상황에서 얘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담임선생님하고도 상담해봐라. 또래들과 어떻게 노는 거도 보고. 또래 아이들도 문제가 없고, 또 담임선생 만나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이야기 때는, 혹시 이 딸아이가 분명히 스트레스 받는 요소가 있을 거다,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선생님 혹시 일주 지나서 이제 온 거예요. 우리 아이가 피아노 콩쿨 나가는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더라고요. 감이 옵니까? 감. 나중에 감하고 페이스북에 찾았어요. 그분이 감 잡았다 해가지고 사진 올려놨던데, 요인이 뭘까요? 이 아이는 피아노 콩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 제가 물어봤어요. 내 아이가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하니? 네. 싫어한대. 안 좋아한대. 그럼 앞으로 이 네 아이를 피아니스트 만들 거니? 아니라는 거야. 그럼 왜 피아노를 계속 치러 가니? 그랬더니 저희 아파트 주위에 다 피아노 하고 보낸다는 거야. 안 보내면 자기가 딸 떨어질까 봐 보낸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피아노 콩쿠르 안 나가도 된다 한번 이야기해봐라. 음, 그럴까요? 그러고 나서 또 일주일 후에 만났어요. 너 딸 아이 틱하니? 물어봤더니 교수님 그 말하고 콩쿠르 나가지 말라고 하고 3일 지나니까 눈 감고 틱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심리적인 스트레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운동장애에 포함되는 것들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의학적 장애로 분류가 됐고, 자, 정서행동장애. 우리나라 정서행동장애는 특수교육법에는 정서행동장애가 포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포함이 됐어요. 정서행동장애는 특수교육 대상이에요.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정서행동장애는 밖으로 드러나는 의현화. 이거 잘 아셔야 나중에 정서행동 검사 때 이해하실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행동 문제고. 또 하나는 내면화, 심리적인 문제, 정서 문제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유연화 행동 문제가 공격, 반항, 충동성, 불복종 이런 것들이 유연화 행동이죠. 내면화 행동이 정서죠 주로. 정서들은 불안, 위축, 우울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못하면 유연화 행동에는 주로 ADHD,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뭘로 장애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또 정서, 불안, 사회적 위축, 우울 이런 내면적인 정서 문제가 어때요? 관리가 안 되면 치료가 안 되면은 장애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분리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반응성 애착장애, 특정 공포증, 사회성 불안장애 이런 장애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HD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또 여기서 반복할 필요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ADHD도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커면 괜찮아진다 이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자, 두 번째가 적대적 반항장애예요. 이런 아이들은 지금 오은영 박사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프로그램 있죠. 이런 아이들 본 적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적대적 반항장애는 영어는 ODD라는 용어를 써요. 아파지셔널 디파이언스 디소더 OOD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화가 나 있어요.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논쟁적이에요. 그리고 복수심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죠. 화를 참지 못하고 터트려 버리죠. 주로 부모에게 그럴 수도 있고 또 동생한테 터뜨릴 수가 있죠. 아주 신체 접촉하거나 괴롭히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특히 건의인물, 집에서 건의인물은 누굴까요? 주로 부모예요. 어린이집에서 많이 건의인물은 누구로 말할까요? 주로 원장님이나 담임 선생님을 말하죠. 이 건의인물에게 대해서 논쟁적이고 반항적이에요. 이런 행동 보이고 싶고, 건의인물, 즉 선생님, 부모 말을 어때요? 듣지 않는 거죠? 불순종, 의도적으로 남을 괴롭히고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또 뭐가 있다? 항상 원한, 복수심을 갖고 있는 이런 것이 적대적 반항이에요. 심각합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환경적 문제예요. 저는 이게 가장 양육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은영 그 박사의 그런 치료 프로그램을 보면 다 가정, 부모 개업시키잖아요. 아이 혼자만 치료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가정 환경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한 번은 제가 홍성군 전체 어린이집 아이들, 그때 2천 몇백 명을 이런 검사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원장님 대상으로 제가 전문 교육을 이틀 동안 시킨 적이 있었는데 이 강의를 끝나고 난 후에 어떤 원장님이 찾아오셨어요. 교수님, 내가 맡고 있는 나이가 이 적대적 반항장애라는 것을 인지 알았습니다. 그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다른 선생님한테는 안 그렇고 내한테만 어느 때는 침을 받기도 하고 막 때리고 도망가고
이 못된 행동을 보이고, 어, 또 분노심을 자기한테 표출한대. 다른 사람한테 안 그러고. 그 가정 환경이 또 설명하는데, 얘는 지금 어, 엄마 엄마가 지금 없어요. 이혼해가지고 새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새엄마가 외국인이래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얘가 지금 엄마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문제행동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구타를 구타를 굉장히 심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 아이를 거꾸로 매달리고 때린대요. 이게 말이 돼, 이게? 어, 이런 아빠가 있어서 자고. 근데 집에서는 이 아이가 아빠가 무서운 존재잖아요. 아빠에 대한 분노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빠 힘으로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 분노심이 계속 쌓여 있다가 어린이집에 오면 아빠와 비슷한 어른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야? 원장님이죠. 그 원장님한테 이렇게 표출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아이를 제 부모한테도 사랑받지 못한 아이, 내가라도 품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분이 절실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줬더니 그런 행동이 점점 좀 사라지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맡고 있는 아이가 이렇게 적대적 반항장애라는 걸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원에 이런 아이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거의 없죠? 흔치는 않아요. 근데 이런 장애들이 여러 장애와 관련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애가 있으면 빨리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는 거고, 이런 적대적 반항 장애가 어릴 때 해결되지 못하면 청소년기로 넘어가서 품행 장애가 되는 거예요. 품행 장애. 주로 이런 아이들은 뭘까요? 첫 번째는 사람과 동물에 대해서 잔인한 공격성이에요. 팔 갖고 찌른다거나 싸운다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남의 재산을 고의로 파괴하는 것. 가장 많은 것이 방어예요, 방어. 불지르는 거.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규칙 위반이에요. 아니, 속이기, 도둑질. 그리고 자주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 그 네 번째는 뭘까요? 규칙 위반. 주로 가출을 많이 하죠. 이런 네 가지가 후명장애 아이들 특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 적대적 반항장애가 치료가 안 되면은 청소년기 때 뭘로 품행장애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빨리 발견해서 치료해야 되겠죠. 청소년기 때 이 품행장애가 또 치료가 안 된다, 방치가 되면 이게 성인기 가면 저절로 낫나요? 아니라는 거죠. 더 심해져 가지고 이런 아이들 중에 음, 반사회적 인격장애 같은 거, 반사회적 인격장애 많이 들어보셨죠? 살인, 성폭행, 이런 사람들 반사회 인격장애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 이런 장애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타나는 적대적 반항장애,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리불안장애. 애착 대상과 떨어질 때, 떨어진다고 예상이 될 때도 심한 불안을 느끼는 거죠. 음, 이런 아이들 많이 있죠. 어린이집 처음에 올 때. 근데 이 분리불안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자세히 관찰해 보면 부모도 분리불안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분리가 안 되니까 아이도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이 분리불안 문제를 해결하고 있나요? 심리학적 용어로는 체계적 둔감법이라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하죠. 처음에는 어때요? 어린이집 같이 있다가 엄마랑 있다가 익숙해지면 좀 뒤편에 있다가 엄마랑 같이 있다가, 나중에 먼 뒤편에 있다가 서서히 나중에는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고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얼마든지 분리시킬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기 분리불안 장애들의 특징이죠. 선택적 함구증. 함구증이 뭐죠? 입을 닫는다는 뜻이에요. 함구증 아이들은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해요. 하는데 선택적으로 학교에 가면, 또 어린 유치원에 가면 말을 하지 않는 아이가 있죠. 집에서는 말 잘하는데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말하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하는데, 이 원인은 그 환경의 어떤 무서움이라든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거죠. 선택적 함구증.
이것은 언어장애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반응성 애착장애. 정말 중요한, 우리가 가벼이 봐서는 안 될 장애가 반응성 애착장애죠. 애착이란 돌 이전에 양육자와 아기 간에 형성되는 정서적 친밀감, 정서적 신뢰감을 애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돌 이전에. 그럼 누구 역할이 중요한 거죠? 부모 역할이 중요한 거죠. 이 반응성 애착 장애를 보이는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되게 엄마 산모가 우울에 빠졌거나 또 알코올 중독되거나 이런 아이들 중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죠. 제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반응성 애착 장애는 과거에 유사 자폐증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왜냐면 엄마하고도 정서 교류가 없어요. 혼자 놀려고 해요. 자폐아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사 자폐증이라고 불렀는데 유사 자폐증은 뇌 문제, 자폐증 뇌 문제죠. 그러나 반응성 애착 장애는 지금 환경 문제예요. 차이가 다른 거죠. 양육 문제랑 양육 문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폐는 꼭 양육 문제를 하진 않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뭐 다음에 불충분한 양육 때문에 생기는 장애가 반응성 애착 장애라는 거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공포증. 이것도 어떤 특별한 경험 때문에 생기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공포증 있나요? 뱀? 개? 없어요? 이 여자는 아가씨일까요? 아줌마일까요? 추측 한번 해보세요. 모르겠어요? 어, 바퀴벌레가 출현했을 때 아줌마, 아가씨를 구분하는 법 딱 나오던데. 바퀴벌레 출현했을 때 도망가면 아가씨고 이는 바퀴벌레 나왔는데 손바닥 때리자면 아줌마고 그런다는데 어, 공포증도 불안 장애 속에 포함돼요. 공포증 다 아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굉장히 많죠? 공포증. 그다음에 사회적 불안장애. 사회적 불안한 것은 참 두 사람 이상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거죠. 어릴 때는 사회적 불안장애라고 하죠. 근데 이런 어릴 때 사회적 불안장애가 성인이 돼서 이런 계속 나타나면 뭘로 되죠? 공황장애.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음. 하나의 공황장애도 사회적 불안장애 유형이죠. 심리치료를 받아야 될 아이들이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많이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포스트 트라우마를 겪고 난 후에 포스트죠.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 PTSD는 스트레스 장애예요. 근데 이것이 꼭 어떤 성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제가 그래서 주로 이제 어린이집에 계시기 때문에 유아 기준을 가져왔는데 이 PTSD는 미국 군인이 베트남전에 참석했다가 제대하고 고향에 갔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공통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PTSD라는 용어가 생긴 거죠. 즉 군대 생활하면서 얼마나 충격을 많이 끔찍한 사건을 많이 경험했겠어요. 그 경험을 하고 난 후에 공통적으로 나이트메어, 백일몽, 악몽, 꿈꾸는 거죠. 분노감, 우울감, 자존감 저하, 죄책감, 수면 곤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어쩌면 군대에서 생긴 그런 용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꼭 성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유아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어린 시기에.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을 경험한다거나 심각한 부상, 성폭력에 노출되거나 이런 것들은 큰 트라우마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어때요?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는 거죠. 직접 경험하거나 아니면 그 장면들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일상 스트레스 장애가 되죠. 어, 소방관들 있죠, 소방관들.
소방관 이렇게 면접을 2번이나 갔었거든요. 채용할 때. 소방관들 저는 이제 그렇게 막 실력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면접 갔더니 대단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박사한 사람도 많이 소방관으로 지원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소방관들 중에 유상후 스트레스 장애 경험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목격하니까. 그리고 이 소방관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보고 안 돼서 그렇지. 네, 이게 다 PTSD에 관련된 그런 영향이라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말씀드려. 그러니까 성인들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도 얼마든지 끔찍한 경험을 통해서 PTSD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단톡방에 나중에 올려드릴 텐데 꼭 이 책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어린 시절이 울고 있다. 몸에 밴 상처에서 벗어나는 치유의 심리학 나와 있죠. 독일 신체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한번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S24에 가서 이 책 검색해가지고 그 내용 줄거리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소개하는 영상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영상 원래는 준비했는데 이것도 그냥 소개 올려드리면 할게요. 자, 뇌는 기억하지 못해도 몸은 나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돌 때, 2살 살 때 그 기억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 경우에도 트라우마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기억은 못하지만 우리 몸은 그런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건 다 부모 때문이야. 책임도 제대로 못 지면서 왜 나를 낳아서, 이런 아이들도 있죠. 아이들이 아니라 청년들도 있고. 마흔이 넘었는데 다 또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 트라우마를 입었다는 거죠. 나중에 한번, 어, 이 지금 아미 샤르프라는 이 심리학자가 이런 말 했대요.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감정뿐만 아니라 사고방식과 삶 자체를 지배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정신, 마음이 아니라 뭐다? 몸이기 때문에 좀 이런 여러 가지 40이 돼도 60이 돼도 이런 원망 불편하고 있다는 거죠. 어, 나중에 한번 그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의학적인 분류에서 DSM-5 설명을 드렸고, 주로 여기서는 신경발달장애군, 그리고 교학적 분류에서는 정서행동장애군,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 장애에 대해서 개념 정의가 되셨나요? 좀 어느 정도 개념 됐죠? 정리가 됐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알아야만 이런 심리 검사를 통해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뭐다? 집을 짓는 기초 과정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